서브 이슈입니다. 이번 경제 얘기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만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무역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면 전쟁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전쟁을 하면 무역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넷플릭스 어닝 쇼크의 의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닝 쇼크가 났는데 그 이유는 가입자 수가 줄어서입니다. 가입자 수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지만 러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었기에 70만 명이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결론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고 어닝 쇼크를 냈고 하루에 35% 이상이 폭락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무역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역을 안 하려면 우선 서비스부터 끊어야 했습니다. 무역은 재화, 물건과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즘에는 물건이 오고 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오고 가는 서비스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니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온라인 서비스도 모두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서비스뿐 아니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들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는 매장은 미국과 전쟁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맥도날드가 없다면 미국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번 전쟁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산 상품, 즉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을 완전히 끊을 것인가가 이번 전쟁에 전면적으로 확전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러시아와 유럽,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상품 교역마저 끊기면 둘 간의 완전한 무역 결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석유 등 가격이 오르는 중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유럽은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를 끊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20세기 초반에 마셜 플랜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후 거짓골이 된 유럽에 미국이 무상으로 원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상품 교역이 끊기면 러시아와 자본주의 세계와의 전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 때문입니까? 아니면 석유 종말에 대비한 재정의 확보입니까? 러시아는 석유 수출에 GDP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를 중심으로 석유 시대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를 열려는 중이죠. 만약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가 바뀌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러시아는 경제 발전이 뒤처지며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석유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하려고 했고 그 뜻을 이루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달러 루블의 가치는 150불 때까지 상승했다가 요즘에 60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루블의 가치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얼마 전 BP가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순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에도 사업을 철수했으나 석유 가격이 100불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유가가 올라 큰 이익을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전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약을 살 돈을 유럽과 미국이 고유가 때문에 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석유 시대 이후에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오페크도 마찬가지로 EU와 미국의 요청에도 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셈은 러시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참에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유가 60불 이하에서 싸게 팔아봐야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서 국고가 쌓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의 GDP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은 무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러시아를 도와주기에는 중국이 이루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석유로 가건 신재생 에너지로 가건 중국은 에너지가 모자라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인구도 많고요. 식량까지 모자랍니다. 세계 제재가 들어오면 중국은 바로 골로 갑니다. 러시아 편에 중국이 붙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중국이 붙으면 중국끼리 붙는 것인데 선진국이 경제 제재하면 경제 발전을 꿈도 못 꾸고 후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전쟁에 러시아 블록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중국이 도약하면 러시아처럼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영구 평화론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물가 경제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대주면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시그널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대만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더라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확실히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전쟁을 지속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석유 가격이 올라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옵니다. 그때는 석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토나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 대전으로 확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질 끄는 전쟁이 계속 오래되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 1970년대처럼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석유를 완전히 금수조치하면서 결별을 하면 극도로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갑자기 오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내는 방법은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폴 볼커처럼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소비 심리를 죽여버리면 물가는 잡습니다. 그러나 주식, 부동산 등 실물 자산도 작살이 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뉴얼로 대응하는 편이 최선입니다.